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처왕입니다. 한국군 안습전설 10가지 4편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F-15K 사출 사건입니다. 2010년 7월 21일, 이날은 고위급 장성들의 기량 유지 비행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한 공군 소장은 F-15K 전투기에 올라서 유지 비행을 준비하는 중이었죠. 그는 전투기만 3000시간을 몰아본 베테랑이라 가지고 아무도 사고를 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투기가 출격을 준비하던 그때 갑자기 가만히 앉아있던 전투기에서 캐노피가 깨지면서 분리되고 사출 좌석이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다행히도 사출 좌석에 앉아있던 공군 소장은 안전하게 낙하산을 타고 지상에 착지할 수가 있었죠. 소장이 구조되고 나서는 정비인원들이 급하게 F-15K 전투기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공군 소장이 뭔가 출격 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출 좌석을 당겨가지고 비상탈출했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체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공군 소장이 손이 미끄러져가지고 사출 좌석을 당긴 것이에요. 다행히도 장비되었던 사출 좌석은 제로제로 사출 좌석이라 가지고 전투기가 멈춰있고 고도가 빵인 상황이어도 무사히 조종사를 생존시켜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사출 좌석이 진짜로 실전에서 잘 작동하는지 실험해줬다고 하면서 사출 좌석 한 개를 공짜로 제공했다는 그런 루머도 도는데요. 설사 사출 좌석을 공짜로 줬다고 해도 이 기체를 검사하고 수리하는 비용이 몇 억은 깨졌을 겁니다. 일단은 이젝트 땡기면은 폭발 볼트가 터지면서 캐노피부터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로켓으로 사출 좌석을 갖다가 저 높이 사출시켜주는 방식인데 기체에 문제가 안 생길 리가 있나. 여기에 해당 소장이 베테랑이긴 했지만 구식이었던 F5 전투기 베테랑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죠. 그래서인지 한동안 장성들의 기량 유지 비행을 못하게 했다는 후문이 들려옵니다. 두 번째, 강화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2010년 김민찬이라는 장정이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작은 체구와 못생긴 외모 때문에 초중고 내내 왕따와 학폭에 시달려야 됐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자신이 좀 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해병대에 입대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해병대에서의 가혹행위는 학교에서 당했던 학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김민찬 해병은 학교에서와 똑같이 부대 내에서도 작은 체구와 못생긴 외모로 인해서 왕따와 기수열애에 시달렸고 성적인 학대에 시달렸는데요. 그에게 후임이 들어온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후임들한테도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기까지 했었죠. 그런 그에게도 친한 병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후임인 정모 해병이었는데요. 그 역시 김민찬 해병과 똑같이 부대원들에게 멸시와 핍박을 당하는 왕따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같은 처지에 있던 김민찬 해병과 친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김민찬 해병은 어마어마한 가혹행위와 구타 속에서도 꿋꿋이 인내하면서 군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던 가족인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휴가를 나가서 할머니를 보내드리고 다시 부대로 복귀했는데 부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의 철모에 부대원들의 뜨끈한 오줌을 담아놓고 있는 해병대원들이었습니다. 김민찬 해병은 그 오줌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비장한 결의를 다졌죠. 바로 이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을 정모 해병과 모의해서 해병 수욕으로 만들어줘야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정모 해병도 김민찬 해병에게 어느 정도 동조해가지고 수류탄을 던져서 고가초소를 폭파해주기로 했습니다. 2011년 7월 4일 김민찬 해병은 당직부관과 상황병이 탄통과 탄통키를 방치해둔 채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뜬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탄통키와 탄통을 챙겨가지고 자신의 K2 소총에다가 탄약을 끼웠죠. 그리고 생활관 문을 열고 선후임 할 거 없이 총탄을 퍼부었죠. 어차피 기수열애가 된 상황이라 가지고 후임들마저도 그를 전우의 구멍 이상으로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실무 배치받은 지 보름밖에 안 된 해병대 기합이 덜 들어간 권혁 해병이 김민찬 해병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총기를 탈취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김민찬 해병은 순간적으로 총기 멜빵이 걸려버리면서 진짜로 총기를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여기서 만약에 주변에 있던 해병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권혁 해병을 도왔더라면 총기를 바로 뺏어가지고 사태를 종결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병대 기합이 잘 들어가 있는 그의 선임들은 벌벌 떨기만 할 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이윽고 몸싸움 끝에 김민찬 해병은 총구를 권혁 해병의 하반신 쪽으로 향하는 데 성공했고 그대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권혁 해병은 총에 맞은 상황에서도 김민찬 해병을 결국 생활관 밖으로 밀쳐낸 데 성공했고 침대로 생활관 문을 막아가지고 김민찬 해병이 못 들어오게 조치했죠. 그리고 권혁 해병은 과다출혈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쓰러졌습니다. 권혁 해병은 주변에 있는 선임들한테 지혈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역시 해병대 기합이 빡세게 들어가 있는 그의 선임들은 벌벌 떨면서 아무도 지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김민찬 해병은 정모 해병과 조우했습니다. 정모 해병은 겁이 나가지고 고가초소에 수류탄을 던지지 못한 상태였죠. 그래서 김민찬 해병은 그의 수류탄을 뺏어서 자폭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파편상만 입고 살아나게 되었죠.
김민찬 해병은 이후에 체포되어져 가지고 국군의 최연소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마초 상남자 이미지였던 해병대 이미지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해병 문학과 비문학으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현실 부정할 분들을 위해서 다음 에피소드 준비해봤습니다. 세 번째, 빤스런 사건입니다. 김민찬 해병이 총기를 난사하던 그 시각, 해병대 막사 근처에 있던 민가에서도 그 총성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총성이 울려 퍼지자 수많은 해병대원들이 각개반스 차림으로 부대 밖으로 뛰쳐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은 각개반스를 차려입고 미친듯이 부대 밖으로 탈주하는 해병들한테 왜 반스만 입고 부대 밖으로 도망가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헐레벌떡 도망가기 바빴어요. 무슨 일인지 알아보니까 총소리가 나자마자 무슨 상황인지 알아볼 그런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놀라서 부대 밖으로 각개반스 바람으로 도망친 해병들이었던 것입니다. 세기! 기합! 근데 이거 군무이탈죄 아닌가? 아무튼 이 사건으로 인해서 빤스런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단어의 뜻은 체면이나 법적인 문제까지 무시하고 도망칠 정도로 급하게 도망간다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죠. 사건 당시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빤스런이라는 단어는 절찬리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제 보처강 채널에서도 사용하는 단어이니만큼 아마 먼 미래까지 이 단어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쓰여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노크 귀순 사건입니다. 2012년 염장무와 얼마 안 되는 강냉협으로 버티던 한 북한군 병사가 배고픔에 못 이겨가지고 탈영을 했습니다. 그는 무려 3일 동안 휴전선 전현지대 50km를 돌파해와가지고 군사분계선을 점프해가지고 넘어서 드디어 한국 측 영토에 도착했죠. 그곳은 22사단 56연대의 관할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북한군이야 상태가 메롱하니까 그렇다 쳐도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는데 한국 측의 경고방송이나 경고사격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속 남아해가지고 마지막 관문인 GOP 철책에도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GOP 철책에 도착해도 한국군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철책도 뛰어넘어 버리더니만 동해안 쪽 초소로 향했죠. 그러나 동해안 경비 초소에 도착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분노한 그는 수많은 한국군 장성들과 장교들의 목을 날려버릴 무자비한 멸적의 타격을 가했습니다. 바로 초소 문에다가 노크를 한 것이죠. 놀랍게도 노크를 해도 초소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가 초소 안을 살짝 이렇게 빼꼼 보니까 안에 있는 경계병력들은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혀를 끌끌 차며 덜레덜레 발을 옮겼죠. 그리고 그가 도착한 곳은 훨씬 더 안쪽인 내륙 초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가 고파 죽겠으니까 이제 제발 좀 누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앞에 다가갔지만 역시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또다시 분노에 차올라가지고 한국군 장성들과 장교들의 목을 다 날려버릴 멸종의 타격을 가했습니다. 또다시 조선문에 노크를 내버린 것이죠. 그제서야 잠에서 깬 병력들이 나와가지고 해당 병력을 인도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처벌하지 않아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처벌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계에 완전히 실패했어요. 만약에 귀순 목적이 아니라 공격을 하러 올 목적이었다면 꼼짝없이 당했을 겁니다. 이 와중에 하사관이 순찰 도중에 귀순자를 발견했다고 거짓 보고를 올린 게 확인이 되어가지고 군은 가루가 될 정도로 까이게 되었죠. 결국 탈북 병사의 노크 두 방으로 인해서 많은 수의 군인들이 군복을 벗어야 됐었습니다. 다섯 번째, 윤일병 사건입니다. 2014년 4월 6일 육군 28사단에서 한 병사가 냉동을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급하게 후송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 만에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결국 사망하고에 말았죠. 저는 이때 군대에 있었는데 이때 막 사단에서 음식물을 갖다가 천천히 섭취하라고 막 지시사항 내려오고 그랬어요. 심지어 일부 부대에서는 그 흔한 한국군식 일처리 방법 냉동 통제하고 그랬답니다. 이렇게 단순 사고사로 마무리가 지어지나 했더니 그를 치료했던 군의관들은 이미 그가 실려올 때부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온몸이 피멍수성이었고 심지어 뼈가 골절된 흔적까지 보였어요. 그래서 군인관들은 이걸 갖다 단순히 급체사고로 넘기기에는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게다가 충격적인 증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평소에 그를 집중적으로 괴롭히던 병사가 간부 포함해가지고 5명이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그들과 같이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군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윤일병은 전입 직후부터 하사관을 포함한 5명의 병사들로부터 지속적이고 잔인한 구타를 당해왔던 것입니다. 사유는 재미로. 참고로 윤일병이 소속된 곳은 의무대였습니다. 그래서 윤일병이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상태가 안 좋아질 때마다 자체적인 링거를 꽂는다든지 하는 치료를 통해가지고 회복시킨 다음에 또 때리고 했어요. 그러나 일단 윤일병은 저녁날만을 기다리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뭐 돈을 가시당한 건 기본이었고 5kg짜리 아령으로 두들겨 맞기도 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뼈가 부러지겠지. 가해 병사들은 윤일병이 구타당한다는 것이 알려질까봐 윤일병한테 자기 부모가 유명한 조폭인데 알려지면 보복하겠다고 해가지고 가족과의 면회도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윤일병은 사건 당일 선임들로부터 냉동식품 악기발이를 당했고 그 상태에서 복부를 수십 차례 얻어맞았죠. 결국 윤일병이 그토록 기대하던 저녁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전국적으로 군을 비난하는 여론이 쇄도했습니다. 도대체 윤일병이 맞아 죽기까지의 그 오랜 기간 동안 군은 뭘 하고 있었냐는 것이었죠. 특히나 가해 병사들의 범행 동기가 단순히 재미였다는 점에서 국민들을 경악시켰습니다. 결국 군에서는 내무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됐었어요. 당시 어느 정도였냐면은 선임이 후임 생활관에 못 들어가게끔 할 정도였고요. 주특기 암기도 금지시켰을 정도예요. 진짜 작정하고 개선에 들어갔는데요. 문제는 다음 사건으로 인해서 군의 인식이 완전히 나락으로 가버렸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임병장 사건입니다. 2014년 6월 21일 이날 갑자기 진돗개가 발령이 되어져가지고 저는 단독군 장차고 생활관에서 대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YTN 틀어보니까 상황이 딱 나오는 거야. 22사단에서 병장 한 명이 총기 난사를 하고 탈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무슨 억한 사정이 있었길래 전역을 앞둔 병장이 총기를 난사하고 저렇게 탈영을 해야 됐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는 임도빈 병장이었습니다. 임도빈 병장은 입대 직후부터 왜소한 체구와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거의 전 부대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특히 그는 마른 체구 때문에 부대원들로부터 해골바가지라고 놀림받아야 됐었죠. 선후임할 거 없이요. 결국 그는 엄청난 왕따 속에서 그저 저녁만을 바라보고 군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근무교대를 하려고 초소를 올라갔는데 그의 마음속의 트리거가 당겨지는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누군가가 해골바가지를 그려놓고 나서 임도빈 병장을 조롱하는 문구를 적어놓은 것이죠. 그는 그대로 근무 복귀를 하는 도중에 앞서가던 근무자들한테 뒤에서 조준사격을 가해가지고 정확히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장한 채 강원도 고성군 일대로 무장타령을 감행했죠. 무장병력이 사람을 죽이고 민간인거 주지로 내려와 버렸으니까 완전 비상 걸렸죠. 일부 지역에서는 대피령까지 떨어졌고 군에서는 특전사까지 동원해가지고 차단선을 펼치고 대대적인 수색작전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임도빈 병장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군이 펼쳐놓은 차단선을 유유히 돌파하면서 강원도 산악지대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쨌든 홀몸이었으니까 점차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군과 대치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요. 이 상황에서 임도빈 병장은 소총을 자신의 가슴에 겨눈 채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러나 총알은 다행히도 심장을 면밀히 앞두고 비켜나갔고 그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죠. 이 사건은 앞서 벌어진 윤일병 사건이랑 묶여가지고 취급을 받게 되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둘 다 똑같이 내무부조리로 인해서 생긴 문제였기 때문이죠. 여기에 당시 한 시민의 인터뷰가 굉장히 화제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임병장이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믿고 아들을 군대 보내나.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곱 번째, 5인 사격 형사 입건 사건입니다. 임도빈 병장이 총기 난사를 하고 탈영을 하자 그를 수색하러 나갔던 7명 편제의 분대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색을 진행하던 도중에 갑자기 핑 하는 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총알이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총알이 날아온 쪽을 보니까 한 병사가 자신들한테 총을 겨누고 쏘고 있었죠. 총을 쏘는 사람이 임도빈 병장인지 아니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한테 총을 쏘고 있으니까 죽지 않으려면 대응 사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양측 간에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치열한 총격전 끝에 다행히도 상대는 임도빈 병장이 아니었고 아군 오사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7명의 분대원들은 전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입건되어져가지고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어요. 저는 이 사건을 접하고 정말 우리 군대가 정말 싸울 수가 없는 군대가 되었구나, 정신이 나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물론 아군오사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긴 하죠. 그러나 전쟁이 나면은 아군오사는 정말로 흔하게 일어나는 법입니다.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저렇게 먼저 총알을 쏘기 시작하면은 나도 안 죽으려면 대응 사격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아군오사가 많이 일어나고요. 총 쏘고 있는데 앞으로 튀어나오면 총 맞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생기는 아군오사들이 있어요. 그 실제로 훈련해보잖아요. 자기 머리 위로 화력유도 부르는 그런 중대장들 많아.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아군오사를 방지하기 위한 방책들도 내놓고 훈련도 하지만 병력들한테 너네 아군오사 했다가는 형사처벌 당할 줄 알아? 이렇게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했다가는 병력들이 형사처벌이 무서워가지고 설사 저기 진짜로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애매하면은 안 쏜다고. 그래서 아군오사를 했을 때 고의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은 처벌을 안 해요. 심지어 이 사건은 먼저 사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응사한 거잖아요. 근데 왜 범죄자로 몰아가냐고. 뭐 아군총에 맞아 죽고 나서 현충원에 묻혀야만 속이 시원했겠냐?
다행히도 국민들한테 엄청난 욕을 처먹고는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는데요. 진짜 애국심 털끝만큼도 안 남는 사례입니다. 아니 뭐 전쟁 나면 총을 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8번째로 관심병사들한테는 실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임병장은 홀몸이지만 어쨌든 무기와 탄약을 휴대한 무장병력입니다. 근데 수색과 차단선에 투입된 병력들 중에서 관심병사들한테는 탄약조차 지급하지 않고 맨몸으로 보냈어요. 자, 그런데 아직 군대 안 가신 분들이라면 잘 모르겠지만 이 관심병사 한 부대에 한두 명 있을 것 같죠. 이거 말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이거 인사기밀인가? 아무튼 모르겠는데 언급을 살짝 해보자면은 저희 대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 대대원 중 30%가 관심병사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제가 군대장 파견 자료를 보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되게 엄청 사소한 이유로도 관심병사로 다 분류를 해요. 뭐 여자친구가 있어 관심병사, 집이 못 살아 관심병사, 한부모 자녀야 관심병사,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투입된 병력 중에서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병력들이 실탄의 지급을 못 받았어요. 그럼 뭐로 싸우라고? 아니 그럼 애초에 왜 데리고 간 거야? 그렇게 관심병사라서 못 믿겠고 사고 날 것 같으면 그냥 생활관에서 TV나 보라고 하지 왜 데리고 나왔어? 뭐 고기방패로 쓰려고? 관심병사란 이유로 탄약도 지급 안 하고 작전에 내보내는 군대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사례가 없어요. 이건 한국군이 유일해. 이 때문에 이런 일도 발생했습니다. 임도빈 병장이랑 한 소대랑 조우를 했는데요. 소대원 중에서 많은 수가 탄약이 없어가지고 모아서 싸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소대장이 소대원들을 대피시키고 소대장 혼자서 임도빈 병장이랑 맞서 싸운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세계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어느 나라 군대가 이래? 그리고 그 소대장은 어떻게든 임도빈 병장을 혼자 추격을 해 들어갔는데 임도빈 병장한테 총 맞아가지고 팔에 총상을 입어서 다시 돌아와야 됐었습니다. 근데 후속 병력 못 따라갔잖아. 그럼 임도빈 병장은 추적하다가 로스된 거예요. 저는 이 사례를 군대에서 접하고 진짜 애국심이 로스되었습니다. 9번째는 정보사 군무원 정보유출 사건입니다. 2024년 6월 한국 해커 한 명이 북한 서버를 털다가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북한 측 서버에 한국 측 공작원 목록이 전부 다 기재가 되어 있는 문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의 출처를 따라가 보니까 정보사 소속의 50대 군무원 한 명이 나왔습니다. 결국 그는 군사정보 유출 혐의로 인해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믿기 힘든 사실이 밝혀졌죠. 그가 2017년부터 체포되는 그 순간까지 중국 간첩에게 정보사의 대외 휴민트, 즉 공작원들의 명단을 갖다가 꾸준히 최신화를 시켜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명단을 전부 다 넘겼다는 거지. 그냥 정보업계에다가 핵폭탄을 터뜨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휴민트 전략은 이로써 소멸되고야 말았어요. 화들짝 놀란 정보당국에서 급하게 공작원들을 피신시키거나 급하게 귀국시키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눈치 깐 적국에서 대대적으로 휴민트 요원들을 갖다가 일제 체포에 나서면서 결국 많은 수의 공작원들이 끔찍한 고문 속에서 정보사 벽에 붙여진 별로서 사라지고야 말았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이 군무원 간첩들이랑 접선했잖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됐어. 사건 발생 2달이 지나서야만 간신히 구속영장 발부해가지고 구속했습니다. 그동안은 버젓이 밖을 활보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얼마나 증거인멸인지 모르겠어. 게다가 그에게 최소 징역 7년형부터 시작하는 굉장히 센 법인 간첩죄가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왜? 왜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서 일한 사람만 처벌할 수가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죠. 적국 어디야? 북한. 그래서 북한 간첩만 잡을 수 있고 뭐 중국, 러시아 이런 간첩을 못 잡는 거예요, 이 법이. 그래서 30년 전부터 이거 개정하자는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 적국 규정을 빼가지고 외국으로 바꿔서 다른 나라 간첩들도 잡을 수 있게끔 하자. 아니 실제로 다른 나라 간첩들은 활동하다 잡혀가지고 이 간첩죄의 적용을 못 받다 보니까 뭐 징역 1년 이렇게 뭐 솜방망이 처벌받고 나서 추방당한 게 끝이었다고. 근데 그 뭐냐 그 애국보수인가 뭔가 하시는 분들이 이거 간첩법 개정 반대하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어디서 감히 적국 규정을 빼자는 거야?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야. 너 종북이지? 이러면서 기를 쓰고 반대했다고요. 이 법이 처벌 수위가 최대 형량이 무기징역과 사형도 나오는 그런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간첩들한테는 적용을 못 시키고 있었던 법입니다. 이 사람들 오성홍기에 절할 때부터 알아봤지만 중국이랑 뭐 분명 커넥션이 있다니까. 자, 한번 털어봐야 돼. 그래서 일단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간첩법 개정이 본회의에 올라가가지고 될 뻔하다가 이번에는 또 진보 쪽에서 이 법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개정을 반대하는 중입니다. 진짜 좌우막론하고 대한민국 외국에 팔아먹으려고 부단히 애를 써요 다들. 10번째 포천 오폭 사건입니다. 2025년 3월 6일 오전 10시경 승진훈련장에서는 전투기들의 폭격 훈련이 한창이었습니다. F-35에 이어서 F-15K도 폭탄을 투하했죠. 그런데 다음 순서인 KF-16 전투기가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한편 포천시 이동면 일대에는 아침에 출근할 사람들은 다 출근하고 소수만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굉음과 충격파가 퍼져오더니만 창문이 깨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폭격인 줄 알고 나와본 주민들은 이게 진짜 폭격이었다는 걸 알고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면 전쟁 났다는 거니까요. 그러나 정말 다행히도 이것은 북한의 폭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 공군의 KF-16 전투기가 떨고 간 폭격이었죠. 당시 KF-16 전투기 2대가 승진훈련장에서 폭격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륙을 했는데요. 이들은 좌표를 입력하고도 2차 확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날 맑은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육안으로 폭격 예정지를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8발의 500파운드 폭탄이 승진훈련장이 아니라 포천 시내에 우르르 떨어졌던 것이죠. 참고로 항공폭탄은 속도가 느리고 포탄처럼 약실의 화약 압력을 견뎌야 되지 않다 보니까 훨씬 더 탄체가 얇아가지고 많은 양의 폭약이 충전됩니다. 당시 폭격에 사용된 MK82 500파운드 폭탄 같은 경우에는 폭약 충전량이 87kg이라 가지고 이 정도면 한 발의 구축함도 무력화시킬 정도예요. 그리고 한 발의 화력은 155mm 고폭탄 12발과 맞먹습니다. 즉 155mm 고폭탄 96발분의 화력이 한꺼번에 이 지역에 쏟아졌다는 거예요. 자, 폭격 장면 한번 보시죠. 당시 2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게 진짜 기적입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오폭 사고를 일으킨 군은 세간의 질타를 받아야 됐었죠. 그러나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임시 거처에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조속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당시 탄핵 정국이라 가지고 극우를 참칭하는 무언가들 사이에서 이 사건에 대한 황당한 음모론이 하나 떠돌았는데요. 사실 군의 오폭이 아니라 비밀 공습 작전이었다는 음모론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음해하려는 레필리언 외계인들이랑 딥스테이트 요원들이랑 포천시에서 만난다는 그런 정보를 갖다가 CIA에서 입수한 걸 갖다가 한국 공군한테 넘겨줘서 한국 공군이 포천을 갖다가 폭격했다는 그런 음모론인데요. 그래서 딥스테이트가 나한테 보냈다는 700억 원은 언제 입금되는 거니? 나도 람보르기니 좀 몰아보자. 잘 보셨나요? 2025년 사건까지 나와가지고 이 시리즈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참고로 한국군의 흑역사는 차고 넘치다 못해가지고 제가 살아생전에 이 보창왕 채널에서 다 다룰 수가 있을지가 미지수일 정도로 많습니다. 즉 이 시리즈는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올라와가지고 국군의 흑역사를 들추게 될 것이니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